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에 실생활 뿐 아니라 박물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유물이 살아 움직이고 과거 왕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할 수 있어 박물관에서의 체험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인은 잘 익은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숙성 방식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한 와인 제조업체가 맛과 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우주에 와인을 보냈는데요. 과학 분석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북극은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건조한 사막과 초원, 습지도 존재합니다. 얼음이 사라지면 육상 생태계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이유경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 사대문 방향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범 가동 중인 교통 시스템입니다. 운행 제한 지역은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사대문 안쪽.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까지 36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됩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 폐차 직전에 이제 노후 경유 차량을 진입 제한함으로써 그 공기 오염을 좀 막고 미세먼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를 최종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이 녹색 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500여 대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전까지 안내문 발송, 외부 광고 등을 통해 운행 제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시범 운영 기간 녹색 교통지역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 정보를 통보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구수분입니다. 가을 황사와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공기청정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네, 공기청정기가 집안 어디에 있든 그저 작동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더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팀이 개발한 공기청정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는 모양의 실내 공간을 설정하고 공기청정기 모델을 골라 놓을 위치만 설정하면 끝. 실내를 가상으로 잘게 쪼갠 뒤 복잡한 방정식을 적용해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면 공기가 어떻게 흐를지, 먼지가 어떻게 걸러질지 계산해냅니다. 슈퍼컴퓨터로 돌려야 할 복잡한 작업이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특정 공간에서 공기 흐름을 계산하고 공기 흐름 안에서 오염물질의 농도의 대류 확산을 계산해서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운영하면 효과적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청정기는 에어컨처럼 거실 구석에 놓으면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탁 트인 거실 한가운데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또 약하게 오래 트는 것보다는 짧더라도 세게 트는 게 더 나았습니다. 가장 통풍이 잘 되고 개방된 위치에 배치를 하시고 풍속을 최대로 하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조 송풍기를 활용하시면 더 짧은 시간에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서큘레이터라고 부르는 송풍기를 쓰면 10%가량 공기정화 속도가 개선되는데 공기를 넣는 방식보다 빼내는 방식으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즉 공기청정기가 거실에 있다면 송풍기는 거실보다는 방 안에 둬서
오염된 공기를 거실로 빼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한 공기청정기 업체도 개발에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집마다 다른 실내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배치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 활용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결국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탱크 안에 폭발 위험 농도 이상의 산소가 들어오면서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산소를 거르는 안전장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폭발한 탱크는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탱크에 산소가 폭발 범위인 6%를 넘게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산소 감지기와 제거기 등 안전장치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설계 단계부터 빠졌고 제조업체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산소를 99.9%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설계 오류고 그런 장비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시험 가동할 때 날마다 저장된 수소를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산소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도 없이 시험 가동에 들어간 수소 탱크는 400여 시간 만에 폭발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과 업체 직원 1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해 전국 41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1,000여 곳의 라돈을 측정한 결과 41개 학교가 실내 기준치인 1세제곱미터에 148베크렐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강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치 9배인 1세제곱미터에 1322.7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고 전북의 초등학교에서도 기준치의 7배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2곳, 충북 7곳의 순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라돈인 1급 발암물질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은 교실 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동아시아 원자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경주에서 한중일 3국과 타이완의 원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의 4개 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대책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돌아가며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와 공존해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고 밝힌 뒤 동아시아 포럼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해 더 큰 민간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의 예고대로 포르도 농축시설의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주입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우루즈 카말반디 원자력청 대변인은 나탄즈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기체 6불화 우라늄 2,000kg을 포르도 시설로 옮겼다며 6일 자정을 기해 원심 분리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입회와 감시 아래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6불화 우라늄을 넣고 원심 분리기를 고속으로 회전하면 원자력 발전의 원로나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원자량 235의 우라늄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지난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며 포르도 시설 가동은 4단계 조치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여러 명이 사용할 때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는 절차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5G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고시안 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시작한 중국이 다음 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6G의 기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연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국가 6G 이동통신 기술연구 업무 개시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연구단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업무팀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파견된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으로 나뉘어서 운영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세대 이동통신 6G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은 통신이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황에서 자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독자 기술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술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술이라고 하면은 뭐 소주나 막걸리가 떠오르죠. 네, 뭐 다른 나라 하면 뭐 중국은 뭐 고량주, 일본은 예. 사케 이렇게 생각나고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스카치 위스키가 유명하고요. 프랑스는 아무래도 와인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나라마다 이제 대표하는 술이 있다 보니까 네. 골라 마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애주가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술을 찾는 게 아마 또 식도락이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의 한 와인 제조업체가 흥미로운 실험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와인 제조업체가 와인을 가지고 새로운 실험을 한다 하셨는데 어떤 실험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술은 이 알코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 쌀이나 밀에 포함된 당분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들면 이게 이제 알코올이 되는 거죠. 네. 에탄올은 탄소가 2개인 이 알코올을 말하는 건데 이 와인의 경우에는 잘 익은 포도 속에 포함된 당분을 발효시켜서 이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이죠. 네. 네. 이렇게 알코올이 형성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와인을 숙성시켜서 맛과 향을 이렇게 서로 다른 와인을 만들게 되는데 이 맛과 향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뭐 좀 네. 흥미로운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는 뭐 와인의 맛을 잘 모르지만 새로운 맛과 향이 어떤 와인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이 와인 제조업체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지구에서 와인을 숙성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와인을 한번 숙성시켜 보겠다. 우주 공간에서요?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지구 상공에는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이 거대한 대형 실험 장비가 떠 있죠. 네. 이 축구장 정도의 크기인데 미국과 뭐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등 16개 국가가 참여해서 국제 협력으로 만든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우주에 떠 있는 건축물이죠. 네. 이 우주 정거장의 용도는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우주 공간은 지구와 달리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 우주인이 있을 때 우주인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예. 이 프랑스 와인 업체가 이 우주 공간에다 우주 정거장에다가 와인을 보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숙성시킨 와인의 맛과 향이 궁금해서 우주 정거장, 국제 우주 정거장에 와인을 보냈다 이런 얘기군요. 지난 4일 와인 제조업체는 프랑스 보르도산 레드 와인 12병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배달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배달에는 미국 항공 우주 기업인 노스롭 그루만의 사이그너스 화물선이 활용됐는데요. 이 사이그너스 화물선은 이번이 12번째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런 과학 장비나 그 우주인이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나르는 그런 화물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 와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과학적 실험 장비나 용품 등이 이 사이그너스 우주선에는 실렸죠. 예.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건가요? 일단 우주 정거장은 이 지구와는 몇 가지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우주는 무중력 공간이잖아요. 네. 네. 중력이 없는 제로지 상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와인 12병을 이 우주 정거장에 보냈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 방사선에 쪼였을 경우에 와인이 어떻게 숙성이 되느냐, 그에 따라서 맛과 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는 이 와인들 다시 지구로 가져와서 같은 기간 이제 보르도에서 정상적인 숙성 과정을 거친 그 와인들과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면은 네. 맛과 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우주에서도 와인이 숙성을 한다는 것도 신기한데 과연 어떤 맛과 향을 가진 와인이 탄생할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이그너스 화물선 수송에는 와인 말고도 또 아주 특별한 물건이 실렸다고요. 근데 우주 오븐이라고 불리는 장치인데 예. 이제 오븐인데 네. 우주에서 쓰이니까 우주 오븐이다 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특별한 건 오븐을 아니군요. 만드는 업체가. 네. 그래서 이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들이 최대 6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쿠키 같은 거를 먹을 때 좀 지구에서처럼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오븐을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이 우주 공간은 지구와 달리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븐은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오븐이 열을 가열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구에서는 이 공기가 순환하는 대류 현상을 이용하지만 이 우주 공간에서는 대류가 없기 때문에 전도 현상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맞는 특수 오븐을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 인터뷰 보겠습니다. The reason why this won't work on Earth, earthbound ovens, at least most of them use convection, the circulation of air. As heat rises, circulates the air to circulate heat. Doesn't work like that in zero gravity. So the way this one works is that we thermally modeled. So that the heating coils would be arranged in such a way that it would create a pocket of heat merely through conduction. Conduction through the air would create a pocket of heat in the center of the oven, and that pocket of heat would do its heating. 이 업체는 이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이나 네. 앞으로 우주여행에 나설 그 관광객들이 네. 우주에서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에서 이걸 보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주에서 구운 쿠키 일부는 다시 지구로 가져와서 지구의 쿠키하고 어떤 맛에 좀 차이가 있는지 네. 뭐 그런 것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우주의 생활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일단 뭐 우주에서 왔다고 하면 비싸게 좀 잘 팔리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볼 텐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지난번 본색 시간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 바이오 업체가 임상 시험을 재개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국 보건당국이 이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승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2003년 이후 처음인 거거든요. 네. 뭐 이런 점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치매 신약은 또 기존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그 변형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다. 예.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라고 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치매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미국의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도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겨냥한 치매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중국 업체가 개발한 이 치매 신약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랑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게 장내 미생물의 영향에 주목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제 치매 치료 개발과는 좀 다른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네. 이 장내 미생물은 장애에 이제 서식하는 미생물을 총칭하는데 우리 몸에는 이제 인간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 장내 미생물이 존재하거든요. 예. 이 미생물이 이제 주로 소화나 뭐 이런 거에 관여하지만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보면은 이제 뇌하고도 어떤 소통을 통해서 뇌 신경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이제 중국 연구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비균형 상태를 바꿔놓으면 예. 이런 어떤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약을 개발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신약 승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예. 중국 보건당국이 이 약을 이제 승인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번 달부터 시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달 중에 시판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 신약을 개발한 업체는 유럽 연합이랑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인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임상에서 만약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승인이 된다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중국 보건당국이 이 치매 신약을 승인할 때 조건부를 승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서 다시 한번 그걸 좀 확인받아야 확실히, 되는 예.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나온 치매 관련 신약인데 후속 데이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년 기초연구 사업에 1조 5,197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예산보다 3,191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기초연구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계획에는 개인 연구에 1조 2,408억 원, 집단 연구에 2,789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계획과 내년 과제 공모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유물을 관람하는 풍속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유물이 살아 움직이고 과거 왕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할 수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박물관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700여 년 전 신라인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을 담아 만들었던 오리 모양 토기. 증강현실을 통해서 바라보니 오리가 살아있는 듯 날개를 펄럭이고 눈앞으로 뒤뚱뒤뚱 걸어오기도 합니다. 더 생동감 있게 만든 거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정적인 유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는 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라 지배인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동 신발은 이리저리 돌려보거나 밑창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앞에 서자 비석이 위치한 북한산 비봉이 눈앞에 펼쳐지고 순수비를 세운 진흥왕과 대화도 나눕니다. 순수비의 순수는 무슨 뜻인가요? 순수란 왕이 직접 시찰해서 세웠다는 것일세. 유물의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보를 띄워주려면은 이 공간 자체를 다 미리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정보를 매핑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5G와 사물인터넷 기술까지 더하면 박물관에서의 체험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시선 처리라든지 동선 같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점들을 보고 인공지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 맞춤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박물관을 여러 명이 방문을 해도 개별적으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박물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중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 전력 산업의 모든 것을 선보이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으면서 지식과 기술 공유에 나아가 비즈니스와 채용 기회까지 제공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가 고장나자 로봇팔과 사람팔을 동기화해 고쳐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기술입니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 세계 전력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신기술 전시회에는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멘스, 노키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부터 신생 벤처 기업까지 3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시회가 태양 전지 발전소 쪽 관계자들도 많이 오고 제조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제품 판매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발명 특허 대전과 일자리 박람회도 열려 채용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게 빅스포의 주요 목적입니다. You will envision a hyper-connected society in which everything is connected through digital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you may get a glimpse of a mega shift
that the development in power industry will unfold.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인공지능 강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함께 인공지능 공동연구에 나섭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최근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와 캐나다 워털루대와 함께 한캐나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원천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해 지역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공동연구실이 내년 한국전기연구원과 워털루대에 각각 설치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런 연구를 통해 창원시에 선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작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지능형 공장을 갖춘 스마트 산단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농업기술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경남 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첨단 농기계는 물론 세계 각국의 농식품을 맛보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딸기가 가득 들어찬 비닐하우스 안. 바닥에 깔린 레일 위로 로봇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잘 익은 딸기 앞에 멈춰 서더니 로봇팔이 손을 뻗어 딸기를 땁니다.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밤낮으로 작업을 못하지만 이 로봇은 밤낮으로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이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첨단 농업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경남 진주에서 막 올랐습니다. 조작이 훨씬 쉬워진 대형 농기계와 이미 널리 보급된 농업용 드론도 전시됐습니다. 맛도 보고 바로 살 수 있는 세계 각국 농식품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맷돌 돌리기 등 옛날 농업 방식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농업을 한눈에 보고 또 농업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을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17개국 구매자를 이어주는 수출 상담회까지 열리는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첨단 농기계와 농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반려견을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 같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만 해주길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사료는 강아지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를 때 더욱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료가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사료를 선택하는 게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오늘 OX 퀴즈를 통해서 강아지 사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강아지 사료를 5등급으로 나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미국에서 강아지 사료에 따로 등급을 매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이름에 프리미엄이나 고메가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학적인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식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료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또 유기농이라는 뜻의 오가닉은 사료의 재료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표시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순단백질이라는 뜻의 조단백 비율이 높은 사료가 좋은 사료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이 조단백 비율이 높은 사료가 가격은 비싸지만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처럼 강아지에게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사료를 골라야 반려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부터는 초중고교의 교사의 감축 규모가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해 상시 군병력은 줄이고 교원 수는 더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의무자는 내년 33만 3천 명에서 2022년에는 25만 7천 명으로 줄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58만 명 수준인 군 상시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공백을 드론봇과 정찰위성, 무인 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력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부 여군 비중이 2022년까지 8.8%로 확대되고 부사 간 임용 연령이 상향 조정됩니다. 군 인력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 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학령 인구가 더 줄면서 오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감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급감과 기초학력 보장, 고교 학점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양성 규모도 2022학년도부터는 일반대, 2023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정원에 각각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북극이라고 하면 대부분 하얀 얼음과 눈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북극에는 사막과 습지뿐만 아니라 초원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이유경 책임연구원과 함께 북극의 해양과 토양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과학기지 하면은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가 있고요.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가 있는데 이 북극 다산과학기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지입니다. 예. 그린란드의 오른쪽, 노르웨이의 북쪽에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예. 스발바르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이고 20세기 초까지는 주인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1920년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곳을 노르웨이가 관할하되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이곳에서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네. 다산과학기지는 2000년 4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기지 이름은 조선시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이제 얼음이 사라지면 육상 생태계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는 북극의 식물에 관한 책도 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북극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 네, 많은 식물들이 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한 3,000여 종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예. 이제 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 나도수영이나 씨눈 바위치, 또 담자리 꽃나무처럼 우리 백두산이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 담자리 꽃나무는 빙하기를 꿋꿋하게 견뎌낸 관목이고요. 또 씨앗이 목화솜처럼 생긴 북극 황새풀은 북극 툰드라 습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풀입니다. 또 버드나무의 사촌격인 북극버들이 있는데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요. 이제 북극은 6월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고 9월이면 다시 눈이 오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달 동안 봄, 여름, 가을을 빠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식물이 꽃을 피우고 씨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이나 바람에 의해서 암술과 수술 사이에 수분이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확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식물이 꽃을 피우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개체를 늘려나가는 무성생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북극 툰드라 식물이 점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타이가 지역의 나무와 식물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툰드라의 끝은 북극해이기 때문에 툰드라 식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툰드라 식물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스발바르 제도에는
단 50개 채밖에 남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툰드라 식물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북극의 꽃을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말씀이네요. 네, 사라져가는 식물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북극의 독특한 자연 환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북극하면은 막 흰색 얼음 위를 네. 예, 다니는 어슬렁거리는 북극곰 이렇게 떠올라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북극이 얼음바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북극 그러면 막 눈 덮인 침엽수 사이로 산타 할아버지가 사슴 타고 달리는 장면, 썰매 타고 달리는 이런 장면 떠올리는데 예. 사실은 북극엔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극의 육지는 툰드라라고 하는데요. 그린란드처럼 얼음에 덮여 있는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도 많습니다. 북극도 아주 넓은 지역이라서 건조한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고 또 습지도 있어요. 저도 2010년 여름에 알래스카에 갔는데 넓게 펼쳐진 초원을 보고 여기가 북극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이제 북극 툰드라 땅 속에 얼음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이런 초원이나 습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툰드라 지역에는 술록이나 사양소, 레밍쥐, 토끼, 또 북극여우와 늑대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극하면 사실 북극곰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귀엽게 생겼지만 굉장히 무서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총을 들고 다니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북극곰은 정말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네. 예, 이제 저는 북극곰을 직접 마주친 적은 없는데요. 다행이네요. 제 연구원, 저희 연구원은 바로 100m 앞에서 예. 북극곰을 보고 막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피했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과학자는 연구지가 멀어서 이제 저희가 임시로 만든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바로 저편에 북극곰이 서 있어가지고 와. 바로 문 닫고 이제 북극곰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떨면서 기다렸던 네.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발바르 제도엔 약 300마리의 북극곰이 사는데요. 사실 이제 북극곰은 이 뽀로로 친구인 포비처럼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북극권 최고의 포식자로 물개 같은 사냥감을 막 잡아먹어요. 네. 2011년 같은 경우는 스발바르 봄포스트 빙하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던 영국 학생들이 북극곰의 공격을 받아서 1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이제 관광선을 안내하던 요원이 북극곰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요. 물론 이런 공격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극곰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총을 들고 다녀야 하고 총을 지참하려면 곰에 대한 안전교육과 총기 훈련, 총기 사용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격 훈련 받고 총기 아.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또 스발바르 하면 떠오르는 게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네. 우리나라 종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종자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최근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2017년에 예.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뭐 종자 보관소가 물에 잠겼다 이런 기사가 전 세계 언론을 탔는데요. 너무 과장된 뉴스입니다. 다 잠긴 건 아니었나요? 잠긴 거 아닙니다. 예. 이제 막 제목만 보면 막 다 잠겨서 큰일 난 것 예.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갑자기 따뜻해진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동토층이 좀 일부가 녹았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렸는데요. 물이 흘러내린 곳은 입구 쪽이고 실제 씨앗은 그 안에 100m 안쪽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노르웨이 정부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공사와 배수공사를 했고요. 좀 더 안전하게 종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왜 스발바르에 자리 잡았는가?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지진이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또 자연 방사능이 별로 없어서 돌연변이 위험이 낮습니다. 그리고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종자를 보관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네. 게다가 산 중턱 해발 130m에 있어서 혹시라도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더라도 물에 잠길 염려가 전혀 없거든요. 네. 참고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60m쯤 올라갑니다. 2015년에는 시리아가 이곳에 보관했던 130여 종의 씨앗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문을 열고 씨앗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보관했던 종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없었다면 이 중에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전 세계 주요 농작물 씨앗 거의 모든 종류가 다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에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아주 귀중한 저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극 환경 연구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좀 되게 어려웠던 부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다정과학 기지에서 뭐 생물학, 지구과학, 대기과학, 해양학 이런 다양한 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는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연구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과제가 계속 3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 한두 번 기지를 방문해서 연구하고 논문 한두 편 남기고 끝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독일 연구팀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기상 관측을 해왔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존 농도도 측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온도가 높아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웨덴의 키루나라고 하는 과학기지에서는 100년 넘게 꾸준히 관측한 데이터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장기적인 연구가 없다는 게 무척 아쉬운 점입니다. 네, 이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박사님의 계획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연구팀이 이렇게 동토나 극지의 암석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합니다. 이곳에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분석하거든요. 이제 2020년에는 마스 2020 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화성의 동토를 이제 파내할 거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 내에, 또 빠르면 10년 내에 화성의 동토와 암석이 지구로 올 텐데 그 속에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꼭 찾아내고 싶습니다. 만약에 화성에 미생물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살았었다면 대한민국 극지연구소에서 가장 확실하게 분석을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 미래의 계획이고 좀 더 가까운 미래에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북극 식물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북극 연구가 화성 연구와도 연결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왜냐하면 화성도 동토이기 때문에 같은 동토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소중한 연구 앞으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현재까지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자, 대신 약물 치료 등으로 현재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와 균형 잡힌 식사, 또 머리를 쓰는 독서가 좋다고 하고요.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연락해서 소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네, 치매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하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